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미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유럽에 보낼 특사단을 만나 정상외교의 시작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일자리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9년 만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개혁 성향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엔 4선의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공격이 북한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거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 해킹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이번 주말 보행공원길로 재개장합니다. 그런데 개장 기념으로 설치한 대형 조형물이 흉물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헌신발 3만 켤레를 붙여 나무 모양을 형상화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서울시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토리잖아, 쓰레기장이잖아 이거. 미국에서 30대 남성이 분신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생중계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 잔혹한 동영상을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차단 방법을 찾기 어려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된 지 1년째입니다. 당시에 각종 대책이 나왔는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물어봤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이른바 혼밥족이 늘면서 삼시세끼 모두 혼자 먹는 사람이 9%나 됩니다. 나 홀로 식사하면 식단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의 한 편의점과 은행에서 손바닥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신체 일부를 이용해 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개인 인증을 하는 기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들어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 정부 대표단과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후속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와 비교해서 매우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 북핵과 사드, 또 FTA 같은 양국 간의 현안이 산적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핵심 참모인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일행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지난 10일 한미 정상간 통화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겠다고 밝힌 고비 방문단입니다. 우리 측 정의용 외교안보 TF 단장과 만나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와 우위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첫 한미 정상회담보다 20일가량 빠른 겁니다. 양측은 미국의 확고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잠시 회의장에 들러 포틴저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곧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틴저 보좌관은 한국의 민주적 정권 교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to say how impressed I am with how smooth the transition is going here. It makes me a little jealous. 포틴저 보좌관은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이정규 차관보와도 만나 사드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미, 중, 일, 러 이렇게 주변 사강과 유럽에 보낼 특사단을 만났습니다. 6개월간의 외교 공백을 메울 정상 외교의 시작이 바로 특사단 파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사강과 유럽연합에 파견할 특사단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특사단은 한 나라에 5명씩 모두 2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물려받았다며 6개월 넘게 이어진 외교안보 공백을 메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정상 외교의 공백을 풀어내는 첫 시작이, 본격적인 시작이 우리 특사단이 지금 각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만큼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상대국에 강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맞춤형 특사에 걸맞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홍석현 미국 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핵과 미사일, 한미 동맹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그만한 힘을 보태서 정지 작업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중국 특사는 중국 측이 한중 정상회담 조율을 원하고 있다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뜻을 아주 잘 전달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4강 정상이나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 특사단은 내일, 중국 특사단은 모레 출발합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네, 앞서 머릿기사로 전해드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 정치부 정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이슈라면 북핵 이슈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는 이제 포틴저 보좌관이 오늘 청와대를 방문한 뒤에 네. 한미 양국 간의 공통된 인식이면서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여건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일단 한미 양측이 양쪽 입장을 적당히 반영한 문구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이 올바른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즉 북한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느냐,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북핵 문제 한 목소리 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도 그런 대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드하고 한미 FTA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 포틴저 보좌관이 오늘 사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That is a settled matter,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e conversation very much.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대화는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정부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애매하네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단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끔찍한 협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인데 일단은 미국의 요구 강도를 빨리 파악해서 대응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자, 그 미국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이 내일 떠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청와대와 특사단은 만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에 해외 순방 일정을 떠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포틴저 보좌관을 만난 형식을 보면 조금 감이 잡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제 회의 중간에 잠시 들러서 포틴저 보좌관을 7분 정도 대화하고 나갔거든요. 아마 이런 방식 혹은 좀 더 긴 대화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일자리위원회에는 비정규직 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합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인수위 부위원장과 부총리를 맡았던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감안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이끌어갈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정책 조정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만큼 여러 부처의 장관을 경험한 이 전 의원이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장관급인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 정책특보를 겸하며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정책을 챙기게 됩니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맡아 진두지휘합니다. 위원회 구성도 정부의 핵심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 청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짜였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여성, 청년 등의 여러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민간인을 포함해 30명 정도 규모로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는 강한 조직으로 만들 거라는 게 청와대 구상입니다. 청와대는
또 새 정부 첫 대변인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까운 박수현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사들의 이선 후퇴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청환 기자와 함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한밤중에 문자 한 통 받았다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제 잠을 좀 늦게 자서 새벽 1시 가까이 돼서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누가 보냈나 하고 해서 봤더니 이 양정철 전 참여정부 홍보기획비서관, 후보 시절에 이제 비서실 부실장도 지냈죠. 그렇죠. 그분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마 핸드폰에 저장된 기자들한테 다 보낸 것 같은데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에 여한이 없다. 저는 퇴장합니다라고 보냈습니다. 또 패권인이 하는 낡은 말은 걷어달라. 이 비서는 없다고도 썼습니다. 양 전 비서관 조만간 뉴질랜드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공직을 맡지 않겠다, 뭐 이선 후퇴하겠다라는 거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이 중요한 게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까지 불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해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할 때는 그 사무처장으로도 보조할 만큼 최측근이었습니다. 2011년에 문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이 양 전 비서관이 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질 정도로 그 신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는 함께 삼철로도 불렸습니다. 그렇죠. 문 대통령의 반응이 아무래도 궁금하네요.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양 전 비서관과 함께 저녁을 먹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 전 비서관이 이선 후퇴 의지를 전했는데 뜻이 워낙 확고해서 문 대통령이 좀 안타까워는 하면서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선 후퇴를 선언한 측근들이 많잖아요. 예,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자기는 외국으로 떠나겠다, 비행기표 끊어놨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고요.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최재성 전 의원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인재가 넘쳐나니까 저는 좀 비켜나 있겠다라고 사실상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 대통령이 비선 실세에 둘러싸여 있다, 아니면 뭐 친문 패권주의다 하고 정치적 공격을 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인선에서 이 탕평과 통합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측근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논란을 차단하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굳이 나가는 이유도 이 국내에 계속 있으면 비선이다 하는 논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없다면서 사실상 인수인계를 안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공식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청와대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하드웨어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 상식적으로 의심이 간다면서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1차로 경위 파악을 한 뒤 문제가 있다면 공식 조사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록물 이관 후 파기하도록 돼 있는 건 맞지만 당연히 해줘야 할 인수인계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과 기무사, 검찰, 경찰의 보안감찰 책임자를 소집한 자리에서 자료 삭제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종이 문서 및 전자 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자료를 이관한 뒤에는 서버를 다 물리적으로 지우게 돼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 기록물의 비율은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도 훨씬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수위가 없어 인계인수 과정이 일부 부실한 점은 있었다면서 자료를 넘겨주는 쪽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이 미사일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제 북한이 쏜 미사일은 무수단보다 성능이 향상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IRBM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추가 검증해야 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준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발사 첫날 ICBM 가능성을 언급한 일본 방위상도 우리 측 평가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또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면서 이 미사일이 경북 성주의 사드 레이더에도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주 현재 배치된 그 레이더도 탐지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한 장관은 새 정부 국방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말을 아꼈지만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국방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드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선 대선을 전후해 북한 미사일 관련 보고서의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한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2달 사이에 이 대목을 뺐습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북한이 지난 3월에 혁명이라고 선전한 백두산 로켓 엔진 분출 시험 장면입니다. 그제 북한이 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에는 이 엔진이 사용된 걸로 분석됩니다. 80톤의 추력을 내는 주엔진과 4개의 보조 엔진을 합쳐서 추력이 100톤가량 되는 걸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고 비행거리는 4,500에서 5,000km 정도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 서너 개를 묶으면은 단번에 사거리 10,000km를 넘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김흥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우주 발사체라며 발사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입니다. 추력 27톤짜리 노동미사일 엔진 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들었습니다. ICBM급으로 추정되는 KN-14 역시 추력 29톤짜리 무수단 엔진 2개를 묶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로켓 엔진을 여러 개 묶어 추력을 높이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써왔기 때문에 고출력의 백두산 엔진도 2개 이상 묶으면 사거리 10,000km를 넘는 ICBM이 될 거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엔진은 추력이 100톤이나 하는 엔진이어서 힘뿐만 아니라 크기도 노동이나 무수단 엔진에 비해 훨씬 큽니다. 실제로 이 엔진이 장착된 화성 12형의 직경은 1.7에서 1.8m가량 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때문에 백두산 엔진을 2개 이상 묶을 경우 미사일을 조종하기 매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가 지나치게 커져서 이동식 무기체계로 쓰기 어렵게 됩니다. 2개를 놓으면은 거의 3m 육박해요.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ICBM이 엄청 무거울 거예요. 테레다가 이동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거고요. 때문에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백두산 엔진에 좀 더 추력이 약한 무수단 엔진 등을 얻는 다단 추진체를 만들어 ICBM에 접근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내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이 금지된 화학물질의 생산 특허를 냈는데 유엔 산하기구가 이걸 문제 삼지 않고 방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를 낸 2015년 8월 텐진항 폭발 사고. 폭발과 함께 맹독성 물질인 시아나나트륨이 550톤이나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아나나트륨은 분해되면 독성이 강한 시아나수소를 발생시키고 이는 신경가스 무기인 타분의 핵심 원료로 쓰입니다. 때문에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때부터 북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5년 말 시아나나트륨 제조기술 특허 출원을 냈고 유엔 산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이 과정을 도왔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북한은 순도 98% 이상인 고품질 시아나나트륨 생산 기술이라며 특허를 낸 걸로 돼 있고 이 기구는 북한 기술에 대한 특허 인정이 적절하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 가까이 유엔 안보리나 북한 제재위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특허권을 인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특허 신청 과정의 절차적 요건만을 살핀다는 게 이 기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점이 발견된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9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야사당과의 협치부터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총 115표 가운데 61표를 얻어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됐습니다. 맞승부를 펼쳤던 홍영표 의원과는 7표 차,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우신임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위원장을 지낸 개혁 성향의 3선 의원입니다. 친문 핵심인 홍 의원에 승리한 건 야당에 대한 협상력과 포용력이 의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새 정부 초기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앞에 세우는 것이 민생이고 그래서 즉각 원내에 100일 민생 상황실을 만들 생각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공통 공약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이 공통 공약부터 함께 추진해가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감정도 추스려가고 첫 시험대는 오는 24일 시작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우신임 원내대표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확보, 또 여러 개혁 입법들도 이끌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잘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축하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대선 패배 후에 정비에 나선 야당 소식들을 한번 묶어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새 원내대표로 호남 4선에 김동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로는 양쪽 모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당은 여당 견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야권이 각자 정체성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조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동철 의원은 광주에서 내리 4선을 지내면서 민주당 내 친문 진영과 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취임 일성도 문재인 정부 견제에 방점을 뒀습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는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막아낼 것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선 당장 추진할 여건이 안 된다면서 정책 연대부터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공백 상태인 지도부를 재건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바른정당도 1박 2일 연찬회 끝에 자강론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다음 달 내로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일주일을 비판하면서 보수 제1야당 정체성 확립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지도부 교체론을 들고 나왔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두 사람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이 내일로 발생 1년째를 맞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잠시 뒤에 짚어봅니다.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민간 구급차를 세우고 실제로 응급 환자를 태운 건지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얌체 구급차가 많아 단속이 불가피하다. 입장이 엇갈립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경찰이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우라고 손짓합니다. 구급차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경찰과 운전자가 승강이를 벌입니다. 응급환자라고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민간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버스 전용 차선으로 운행하자 경찰이 실제로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당시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60대 뇌졸중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뒤에서야 구급차를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4분이 지체됐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찰분이 그걸 어떻게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죠. 경찰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민간 구급차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분이 합성을 하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이러이러하다. 그럼 바로 출발시키거든요, 저희도.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로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이번 주말 보행공원길로 단장을 끝내고 시민들에게 문을 엽니다. 그런데 개장 기념으로 서울시가 1억 원 넘게 들여 설치한 대형 조형물이 흉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개통을 앞둔 서울로 7017입니다. 고가도로로 개통된 1970년과 보행길로 재탄생하는 2017년, 즉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는 이름의 국내 최초 공중공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역 쪽 진입로에 높이 17m, 길이 100m짜리 대형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서울시가 1억여 원을 들여 설치하고 있는 예술작품 휴즈트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헌신발 3만 켤레를 붙여 거대한 나무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차가 다니던 도로에서 이제 사람이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신발을 통해서 도심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일단 갑작스레 등장한 거대한 헌신발 덩어리에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개털이잖아, 쓰레기장이잖아 이거. 막말로. 서울시가 설치한 예술작품이라고 설명하자 색다르다는 생각을 했네요. 뭐랄까, 이런 것도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저는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흉물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고 지저분하지 이게 뭐야. 지저분해 보여. 세신도 아니고. 지구상에 아마 이런 건 없을 거래. 서울시는 예술작품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며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장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전시하는 조형물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는데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자 내심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미국에서 한 남성이 분신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생중계했습니다. 자살, 살인 같은 잔혹한 동영상이 SNS에 오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뾰족한 대책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LA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술집입니다. 술집 출입문 쪽에서 갑자기 번쩍하며 큰 불길이 일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한 30대 백인 남성이 온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뒤 헤어진 여자친구가 일하는 술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On fire from foot to head. It almost, like I said, it looked like a movie. There were some people who thought that it was a joke. 이 남성은 숨졌지만 인터넷 페이스북에 자신의 분신 장면을 생중계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엔 미국에서 30대 남성이 길 가는 노인을 총으로 살해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지난달 말엔 20대 태국 남성이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생중계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측은 자살이나 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 3,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선 인공지능을 이용해 폭력적 동영상을 자동으로 찾아내 차단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Any action which is close to this particular thing would be classified as fighting and you can send an alarm back to the control room. 하지만 인터넷에 새롭게 올라오는 동영상이 하루에도 수백만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차단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한 주점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이 내일로 발생 1년째를 맞습니다. 큰 충격과 함께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고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에 대한 각종 치안 대책이 잇따르기도 했죠. 범인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김관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입니다. 사건 당시엔 남녀 공용이었지만 지금은 남녀를 분리해놨습니다. 입구에는 CCTV가, 안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구청으로부터 여성 안심 화장실 인증도 받았습니다. 근처 다른 화장실은 어떨까? 강남역 주변 번화가 골목을 돌아보니 화장실 20곳 가운데 6곳은 여전히 남녀 공용입니다. 사건 현장 맞은편 도로에 있는 한 남녀 공용 화장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의 다른 번화가에서도 남녀 공용 화장실은 쉽게 눈에 띕니다. 대부분 조명이 어둡고 시설은 낡았습니다. 화장실 가기 무섭죠. 혼자서 화장실을 가지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민간 건물의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범죄 의도를 가진 남성들이 있다면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 여성들에겐 아직도 불안한 장소입니다. 김관진 기자, 강남역 살인 사건은 사건 자체도 참 충격적이었고 사회에 물고 온 파장도 참 컸던 사건인 것 같아요. 네, 당시 피해 여성은 23살이었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칼에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그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범죄 동기였는데 수사기관은 범인을 조현병 환자로 판단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나도 언젠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여성 안전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안전 대책도 확실히 해야겠고 또 중요한 건 무엇보다 의식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김여사, 김치녀, 된장녀 같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담은 말들이 SNS에서 여전히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남역 사건도 결국 범인에겐 여자가 감히 나를 무시했다는 감정이 깔려 있었는데 이런 성차별적 인식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 혐오 범죄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나아갈 때 제2, 제3의 강남역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남 통영시에서 전기를 끌어쓰기 어려운 도로에 지난해부터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에서 축전지를 훔쳐가는 일이 잇따라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KNN 길재섭 기자입니다. 통영시의 한 해안도로, 도로 옆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에 축전지함을 열어봤습니다. 2개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또 다른 가로등을 열어봤습니다. 이곳에는 축전지 1개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가로등의 축전지를 훔쳐간 것입니다. 이 해안도로는 특히 야간의 위험에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기를 끌어오기 어려워 설치한 태양광 가로등이 축전지 절도 때문에 제기능을 못하면서 다시 위험한 도로가 돼버렸습니다. 이 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 7개 가운데 축전지 2개가 그대로 있는 것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훔쳐간 축전지는 야간 낚시용 조명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A 용량 축전지 하나의 가격은 약 5만 원. 축전지 2개면 40W의 LED 가로등을 밤새도록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의 그 양심을 좀 이렇게 바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영시는 태양광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려던 계획을 절도 때문에 올해 중단했습니다. 5만 원짜리 축전지와 바꿔버린 양심 때문에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NN 길재서입니다. 나홀로 가구가 늘면서 혼자 식사하는 이른바 혼밥족이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 혼자 먹는 사람은 60%를 넘고 삼시세끼 모두 혼자 먹는 사람도 9%에 이릅니다. 나홀로 식사하면 식단이 부실한 경우가 많죠.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몸만 축나는 게 아닙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혼자 편의점에 들른 이 직장인은 건강을 생각하며 도시락을 고릅니다. 맛있는 제품도 있기는 한데 그냥 아무래도 좀 조미료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되기는 하고 하지만 혼자 먹으면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에 손이 가기 쉽습니다. 만성질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2끼 이상 혼자 밥을 먹는 남성은 늘 누군가와 함께 먹는 남성보다 복부 비만 위험이 30% 높고 고혈압과 당뇨병 위험은 40% 높았습니다. 혼밥 쪽 여성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앓을 위험이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가 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복부 비만을 통해서 다양한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혼자 사는 노인의 76.5%가 3끼 모두 혼자 먹는데 균형 잡힌 밥상을 차려 먹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뭐 애들 있으면 억지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한 숟갈 떠먹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 특히 60세 이상 여성 가운데 저녁을 혼자 먹는 여성은 함께 먹는 여성보다 우울증과의 관련성이 2.3배 더 높았습니다. 혼밥이 정신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 산불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삶의 터전에서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서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올해 농사마저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보도에 조재근 기자입니다. 불타버린 집터에선 막바지 잔해 정리가 한창입니다. 털을 다지고 전기 수도만 연결하면 주거용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집을 못 지켰던 심선희 이장. 자신은 마을 회관에서, 남편은 살아남은 소를 돌보느라 열흘째 외양간 옆 텐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은 부부니까 같이 생활할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편하죠 뭐. 다시 일어서기 위해 농사라도 잘 지어야 하지만 논에 모를 낼 이양기도 밭에 심을 씨앗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농사도 그렇지, 집진 이것도 그렇지. 뭐 돈이나 있긴 합니까? 요즘 밭에 심을 배추 모종도 다 자란 마늘잎도 누렇게 말랐고 한창 수확 중이던 곤드레 나물은 새까맣게 잎이 타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상황에서 딛고 일어나겠냐고요. 전부 다 실망스럽죠. 집 잃은 이재민들에겐 주거비 최대 900만 원과 48만 원의 구호비, 그리고 약간의 세금 감면이 지원책 전부입니다. 그나마 전국에서 모금된 4,600여 건의 성금이 희망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이 제외되고 모두 이재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더 많이 도와주실수록 더 많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강릉과 삼척 산불 이재민은 39세대 85명. 산불은 일주일 전에 꺼졌지만 이들의 힘겨운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도 환경을 고려하는 쪽으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1호기가 지어진 지 34년, 지금은 8호기까지 운영 중인데 발전소 주변 마을은 매일 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슴이 막 뻐근하게 아플 때도 이게 많아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쌓이고 또 탄가루도 이렇게 해보면 시커먼 게 탄가루도 묻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가루와 배출가스 등은 모두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서 6월 사이엔 매캐한 냄새까지 날 정도입니다.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의 최대 28%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충남 지역의 4개 발전소를 포함해 전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개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8개 노후 화력발전소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당장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경제성 우선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의 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 또 에너지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대신 액화 천연가스, LNG 가동률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정호성 기자, 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튼 게 분명해 보이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게 탈석탄 못지않게 탈원전도 이게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전망입니다. 네. 신한울 3, 4기 같이 이 새로 짓는 원전 6기 건설 계획은 취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정률이 30% 미만인 신고리 5, 6호기는 그간의 건설 비용을 그냥 매몰 비용 처리하고 공사를 그만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수명 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즉각 문을 닫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뭐 원전 건설 폐기 이런 문제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펴려면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석탄 대신에 지금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LNG의 경우에는 발전 단가가 석탄보다 30% 정도 비쌉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경제성 확보가 좀 덜 돼 있고요. 그렇죠. 때문에 석탄 원자력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을 늘리겠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뭐 무작정 오르는 전기요금을 다 감당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수립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조 단위의 이익을 내고 있는 한전한테 일부를 좀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산업용 전기를 올리는 걸로 이렇게 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 시간대는 피크 시간대보다 한 전력 요금이 한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의 대화가 좀 필요하겠군요. 네. 수고했습니다. 농촌에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항상 이맘때 일손이 부족한 게 농민들의 큰 근심거리였는데 이런 모내기가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송인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농민들이 모판을 이양기에 옮겨 싣습니다. 일일이 허리를 굽혀가며 모를 씹는 일은 이제 기계가 대신하지만 아직도 모내기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령 인구 많은 농촌에선 하루 품삯 10만 원을 준다 해도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농촌에 사람이. 모판을 흙을 담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걸 운반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물을 댄 논에 벽씨를 탑재한 파종기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밭에다 씨를 뿌리듯 벽씨를 그대로 논에 심습니다. 이른바 벼 직파 재배 방식입니다.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과정이 없다 보니 생산비는 10%, 노동시간은 23%나 줄어들었습니다. 강하게 자랍니다. 강하게. 그래서 도복도 강하고 벼가 강하기 때문에 수확도 많이 나고 병충해는 당연히 강하죠. 벼를 옮겨 심는 모내기 농법은 제초 관리가 수월해 조선 중기부터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5개 지역에 직파 재배법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올해는 117곳으로 2배가량 확대돼 모내기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지문 인식, 홍채 인식에 이어 이제 손바닥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손바닥 정맥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른 건데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을까요? 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 편의점엔 계산대에 점원이 없습니다.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고 본인 인증을 하면 계산 절차가 간단하게 끝나는데 인증 방식이 독특합니다. 손바닥에 있는 정맥의 모양과 굵기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를 통해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생체 정보를 근적외선 센서로 인식을 하여 그 정보를 가지고 카드 정보와 매칭을 시켜서 결제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손바닥 정맥 인증은 은행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번거롭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비밀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바이오 정보를 절반은 저희 신한은행 서버에 저장하고 나머지 절반은 금융결제원에 분산 보관해서 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내 몸의 일부를 이용하는 생체 인증은 음성과 지문에서 최근 홍채나 손바닥 정맥까지 발전했습니다. 특히 정맥 인증은 지문이나 음성보다 보안성이 수백, 수천 배 뛰어나 사실상 절대 비밀번호나 다름없습니다. 생체 인증이 보편화되면 복잡한 금융거래 등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한층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SBS 정현입니다. 신라의 왕궁터였던 경주 월성 유적에서 사람의 뼈가 발굴됐습니다. 대형 토목공사를 할 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인신공행의 흔적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800년 넘게 신라의 왕궁이 있던 경주 월성의 유적 발굴 현장입니다. 5세기경 축조된 이곳 성벽의 기초층에서 인골, 즉 사람뼈가 나왔습니다. 나란히 누운 두 인골은 한 구는 남성, 다른 한 구는 성별이 불확실한데 주변에 매장 흔적이 없어 성벽을 지을 때 바친 제물로 추정됩니다. 반드시 누워있고 몸 전체를 펴고 있는 모습에서 산 사람을 죽여서 넣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방이나 건물 등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사람을 기둥으로 세우거나 주춧돌 아래 묻어 제물로 삼는 건 기원전 고대 중국의 풍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선 고려사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이 인주설화가 인골 발굴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벽을 둘러싼 해자, 즉 인공 연못의 터에선 흙으로 만든 작은 인형, 토우도 대거 발굴됐습니다. 터번을 두르고 페르시아풍 옷을 입은 건 이란계 소그드인 토우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토우는 6세기대 유물인데요. 서역인의 형상을 한 토우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현장에선 이 밖에 당시 연도와 관직 등이 적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나무판인 목관도 여러 점 나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번 주말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에는 바누아투라는 낯선 나라가 출전해 화제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꿈의 무대에 도전하는 바누아투의 영웅들을 이정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바누아투 선수들이 훈련에 앞서 승리를 기원하는 원주민 의식으로 기를 모읍니다. 우렁찬 함성이 끝나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놀이를 하듯 자유분방한 훈련이 이어집니다. 지난 9일 일찌감치 입국한 선수들은 어느새 젓가락으로 김치를 먹을 정도로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27만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는 피파 랭킹 179위의 약체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오세아니아에 티켓 2장이 배정되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뉴질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Also, they love football because we don't have any more sport. Yeah, we are the hero for another football. Yeah. 비록 가난하지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바누아투의 선수들은 도전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엔 전통시장도 둘러보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쌓습니다. I've never know anything about the Korean, South Korean, but now I've learned more and the food, about the food and the culture. Goals just to perform the best in the World Cup. 바누아투는 토요일 멕시코를 상대로 그동안 꿈꿔온 데뷔전을 치릅니다. 천안에서 SBS 이정찬입니다. 7년 전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을 목말 태워줬던 네덜란드의 밥대용 선수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이 우리 대표팀 코치와 선수로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국적을 넘어 챔피언을 진심으로 축하해준 스포츠맨십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올림픽에 5번이나 출전해 금메달 1개 등 4개의 메달을 따낸 장거리 스타 밥대용은 내년 평창 올림픽까지 우리 대표팀 코치를 맡아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입니다. 이승훈의 금메달을 도와 평창에서도 목마를 태워주고 싶다고 하는데 멋진 호흡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기분 좋은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시간이 점점 더 더워지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계절을 앞선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은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도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대기 상태는 계속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한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영남 내륙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많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공공화장실 안전 같은 대책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성별 간의 감수성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가 보완하고 공존하는 관계라는 당연한 진실이 가슴속에 정말 당연한 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세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